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제대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불안불안했던 유럽의 평화 속에 스페인에서 먼저 활약고가 터졌습니다. 스페인은 도대체 왜 내전을 겪게 된 거예요? 결국은 스페인 정치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가장 근대화에 앞섰고 식민지를 건설해서 식민지 대제국이 됐었는데 네. 그 이후로 쇠퇴의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은 유럽에서 사실은 가장 근대화에 뒤처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농업국가였죠. 예.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민중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어려운 정도를 가장 손쉽게 설명드리면요. 19세기에 우리가 그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흑인 노예들보다 더 생활 수준이 낮았던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교회가 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회 보장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빈민들을 이렇게 돌보는 네네. 일을 하는데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가진 자들의 편이었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자들만 다니는 종교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발도 못 붙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명품관 같은 느낌이네요. 예.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역 갈등입니다. 스페인에 중앙 정부가 있지만 위쪽에 그 바스크 지역이 있죠. 카탈루냐. 예, 카탈루냐도 그렇고 바스크도 그렇고 사실은 독립하겠다는 어떤 분리독립주의. 현재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독립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 자치는 확실하게 보장받겠다고 하는 그런 정서였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용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진영이 갈라져 있었죠. 아, 그러면 두 가지 지금 갈라진 게 있네요. 예. 하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예. 대립이고 예. 또 하나는 분리 독립하겠다 아니면 우리의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와 예. 우리는 너희들을 놔줄 생각이 없어와 예, 예. 요 갈등이 두 가지가 갈등이 겹쳐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딱 쉽게 보면 그렇게 갈리는데 또 그 안을 또 들어가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예.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처음에 말씀하신 외부의 문제가 이제 스페인이 또 직면하고 있던 가장 외부요? 큰 문제인 건데 기존에 누렸던 스페인이 제국으로서 누렸던 장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쿠바를 잃게 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정말 스페인은 유럽의 병자처럼 이제 된 상황인 거고 2차 대전 때 비록 중립을 유지하긴 했지만 뭐 스페인 독감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미국 독감이요, 그거? 그렇죠. 그것도 네. 엄청 사회 부담에 큰 영향을 네, 끼쳤죠. 그러면서 이제 또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또 이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의 내적 모순을 들여다봤는데 그 내적 모순의 종합한 끝판왕이 여기다. 사실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과정에 뭔가 불만 가진 세력이 빵 하고 터졌으니까 대전이 시작이 됐을 거잖아요. 내전 전에도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적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과거에 화려한 제국의 영광을 가진 나라가 왜 이 모양 이꼴이 됐냐.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구체제 모순과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다 깨부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제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자꾸 저놈들이 흐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돌리면서 모두가 모두에게 불만을 갖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아주 극심해졌죠. 1차 세계대전 요 무렵에 스페인의 핵심은 아직 왕정입니다. 왕정. 그래서 왕정과 카톨릭이죠. 어떻게 보면 구체제를 상징하는 알폰소 거는. 13세가 아직 통치하고 있는데 또 의회는 있어요. 잠깐의 기회가 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스페인은 참전을 안 하니까 여기도 전쟁 특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짝 뭐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스페인은 이 기회를 못 살립니다. 거기에 스페인 독감까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 기회도 이제 다 날아가는구나 하는 사회적 절망이 벌어지고 여기서 분리독립 세력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곳이 바로 그 아까 얘기한 카탈루냐.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가 뭡니까? 바로 축구장은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는 프랑스에 제일 가깝고 여기가 산업이 제일 발달한 그렇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야 우린 잘 사는데 우리 좀 따로 살면은 훨씬 잘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떨거지들과 함께 있어야 돼? 라는 저기다 내가 세금을 왜 내냐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불만이 있었고 여기 노동자들이 크게 이제 소요를 일으키니까 중앙 정부에서 리베라 장군이 이 카탈루냐 쪽에 소요를 갖다가 진압하고서 확 평정해버리고 다시 군부 독재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럼 국왕을 폐위는 안 시키고요? 그때 국왕이
군부의 손을 들어주죠. 국왕이 의회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 지금 혼란은 군부가 나서 이 정리할 때다 해갖고 리베라 장군의 이런 쿠데타를 용인해주고 군부가 잘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게 7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7년 세월 동안에도 사회 모순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소요와 폭동과 이게 반복이 되니까 동에 더해서 테러까지 계속. 그죠. 그러니까 1930년 무렵이 되면은 이게 한계에 도달해요. 그렇죠. 무정부 상태가 됐군요. 그래서 무정부지자도 있고. 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갖고 이제는 군부 너네도 싫고 군부 옹호하는 왕도 싫어. 그래서 이때 왕이 쫓겨납니다. 알폰소 13세가. 그러면서 스페인의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죠. 재헌의회 선거가 치러져갖고 일단 대통령부터 세웁니다. 네. 그 다음에 의회 선거를 해갖고 이때는 이 아사냐가 이끄는 범좌익 정부를 갖다가 만들면서 드디어 못 살겠다 가다보잘 갖다가 지도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사회주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지개혁. 토지개혁이죠. 토지 개혁을 해야죠. 농지 재분배. 농지 재분배를 시도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게 압도적인 다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존의 지주들과 카톨릭 교회들이 반발을 해갖고 이것마저도 아주 그냥 지지부진 일어나고 그 사이 급진파 쪽에서는 왜 이렇게 이거 못하냐 하면서 저것도 다 쓸어버려 뭐 이런 파도 있고 네, 그렇게 야 하고. 그래도 대화로 통해야 돼 이런 파가 또 내부에서도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 거죠.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죠. 또. 맞습니다. 네. 그 일이 또 한 2년 넘게 계속이 되는데 금방 1-2년 가네. 이 혼란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총선해보자. 바라보자. 이번에는 우파 정권이 들어섭니다. 우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 재분배 이런 반동으로 얘기 쭉 다- 들어가고. 다 원래 네. 무슨 개혁하려고 했던 시도들 같은 거 다 원점 회기 하면서 반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도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무슨 사회적 모순이 해결되겠어요? 더 그 다음에 심해졌어. 또 3년 만에 또 바뀌어. 민심이 또 극도로 흉흉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또 1936년에 총선을 하게 돼요. 야, 이 나라는 2-3년에 한 번씩 나라가 뒤집어지네. 이 1936년 총선이 그래 갖고 양쪽이 사생결단의 총선이 돼버립니다. 한 번씩 정권 뺏겨봤더니 그렇죠.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어마어마한 탄압과 숙청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번 선거는 무조건 정권을 탈환해야 돼. 좌파가 더 결집을 합니다. 범좌파에서 삼인주의자와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까지 다 결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전선이 결성이 된 거죠. 물론 우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뺏기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혁명 국민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많은 우파들이 사실 우파도 결코 이게 단일한 집단들이 아니에요. 뭐 자본가, 지주, 카톨릭 다 성격,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떻게든 뭉쳐보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좌파가 승리합니다. 좌파가 더 많이 뭉쳤어요. 좌파가 아주 근소하게 승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스페인을 보면서 정말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제2공화국이 나와서 그렇게 뭔가 분열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라가 괜찮게 되면 이것도 네. 좀 사그라들 수 있는데 또 경제 대공황이 겹쳤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세계 전에 대공황이. 전쟁 특수도 있었고 그거를 못 살렸다고 그걸로 했잖아요. 자본가들이 태어나긴 했죠. 아, 지들만 배불러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좌파가 근소하게 승리를 했는데 네. 이제 우파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거 다 뺏기고 네. 그다음에 숙청당하고 이럴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와중에서 범좌파 진영에서도 집권을 하니까 우리가 정권의 기반을 장악하려면은 외관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군부예요. 항상 이렇게 좌파가 뭘 하려고 하면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반복되어 온 공식이기 때문에 빨리 위험한 장군들, 핵심 지휘관들 갖다가 저 변방으로 내쫓고 아무래도 요직에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 갖다가 추진을 해요. 물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야 그때도 우리가 한번 된통 당했는데 목숨이 붙어 있을 것도 장담 못한다. 네. 아 대숙청 날 것 같아. 마침 또 이때 우파의 경각심을 높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파 야당 지도자였던 이 소텔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피바람 나겠는 걸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치.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혹시나 이제 딱 집권하고 나서 경제도 개선되고 사회도 안정되면은 사실 이런 것도 꿈꾸기도 힘들 텐데 혼란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토지개혁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주들도 저항을 엄청 하고 있고 군부가 보기에도 우리한테는 위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본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남
이때 행동에 나선 지역이 스페인의 갈리시아라는 지방인데 그쪽 부대를 갖다가 지휘하고 있던 몰라 장군이 국내에서 명망이 높던 쌍후로 장군을 갖다가 우리 수령으로 모시고서 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1936년 7월 군부가 거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거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본토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게 시작된 거는 사실 이제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예. 그럼 모로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야죠. 바로 그분 프란시스코 프랑코. 프랑코 장군. 프랑코 장군은 1892년에 태어났는데요. 사실은 엄청나게 명문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또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보다는 너는 정말 못났다. 하지만 강하게 커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주면서 이런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년이 됐을 때 프랑코의 모습이 독재자라든지 어떤 우익 지도자에 걸맞는 풍모는 아니었어요. 키가 외- 좀 작고 예, 왜소하고 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목소리도 약간 세되어서 카리스마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예,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 유학할 때 스승이 페탱 장군. 빼땡이요. 예. 상당히 둘이 그 교감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31년에 범죄아파 정부가 섰을 때 사실은 협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협조했죠.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고 했었는데 1936년에 다시 진보 진영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때 모로코 옆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로 네. 좌천을 당합니다. 네. 그 생각에 내가 그렇게까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유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를 제거하려고 간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프랑코가 육군 총참모장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갑자기. 그러니까 카나리아 제도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섬이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저희가 화산섬이어갖고 사실 관광지로 되게 유명하고 네네. 참치잡이 어선 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풍경은 좋지만 그만큼 정말 외딴 곳이에요. 풍경이 좋을수록 원래 도시에서 맞아요. 많이 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선 정부 입장에서는 프랑코라고 하는 개인의 성향보다도 결국은 이 군부가 가장 개혁의 걸림돌인데 이 군부가 프랑코를 중심으로 포지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군부 전체의 힘을 제압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좌천성 정군을 보낸 건데 여기서 또 이제 프랑코가 결국 결심을 하게 된 사랑이 한 것이죠. 거죠. 사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페인군이 실전 경험을 주로 쌓았던 곳이 사실상 전 모로코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반란들을 갖다가 많이 제압을 했는데 그때 자기 능력을 입증한 게 바로 프랑코였어요. 그러면서 프랑코가 이미 저기서 입지를 굳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저기만 병력이 한 3만 명이 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병력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리고 전투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사가 일어나니까 네, 즉시 바로 왔죠. 입지를 다졌던 모로코로 가서 저 지역 부대를 갖다가 딱 접수하고 거사에 동참을 시킵니다. 결국 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합법적인 정부가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이제 공화국을 지킨다고 해서 이제 공화파, 제2공화국을 만들었으니까 공화파. 네. 공화파 공화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범좌익. 예. 네. 그리고 맞은편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합법적인 공화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진영이 있는데 이 진영을 이제 국민군이라고 합니다. 국민전선 예, 예. 얘기했었죠. 네. 우파 진영을. 범우위. 그래서 결국은 수도인 마드리드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정적인 어떤 그 국면 전환이 될 텐데요. 그 로컬 쿠데타의 성격이 짙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핵심은 그렇죠. 마드리드였다는 이게 얘기잖아요. 그 가장 핵심은 마드리드인데 이 마드리드를 노리고 갔던 장군이 바로 이제 몰라 장군인데요. 이때 그 나온 표현이요. 제5열입니다. 제5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부대란 뜻이거든요. 네 개의 부대가 지금 마드리드를 노리고 있는데 모라 장군이 우리 네 개 그 부대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안에 우리 편이 있다. 우리 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제5열이라는 표현이 내부에서 이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5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때요? 이걸 빨리 진압해요. 진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통상 이제 48시간 안에 승부가 갈린다는 이야기만 해요. 48시간 안에 진압했으면 이렇게 내전도 안 됐을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근데 놓쳤던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이 정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군다운 정규군이 없어. 그러면 무장 세력을 누구로 쓸 수 있습니까? 의용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뭔가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 집단들이죠.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내가 진압하러 갈게라는 하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언제 반란? 그렇지, 저 사회주의자들 저놈들이 공사주의자들이 워낙 서로 분열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총구를 나한테 돌릴 수 있구나. 서로 못 믿는 돌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골드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익 계열의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정부가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스스로 조직하겠다고 하면서 민병대가 조직이 돼서 결국은 마드리드를 결국 사수해냅니다. 아우. 그래서 결국은 지켜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군, 그러니까 정규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민병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길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란군 입장에서도 사실 서로 간에 안 맞았어요. 쿠데타는 했지만 마드리드에서도 분명히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누가 일으킨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다 오합지졸이었던 셈이죠 지금. 네. 군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화파들은 전혀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군이 왁 일어나서 위협을 하면은 그냥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이제까지 많은 쿠데타들이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치밀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시민군이 조직이 돼갖고 그걸 갖다가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7월 17일에 일어났는데 불과 한 2, 3일 안 돼갖고 저 양쪽 진영에 이 전선이 확 생겨버립니다. 공화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쪽은 주로 저 북쪽과 중앙 지역 그리고 서쪽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저 중앙 지역의 농촌 지역, 띄엄띄엄한 지역을 갖다가 국민군이 장악하고 어떻게든 지금 빨리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돼라는 이 상황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원래 군부에서 수령으로 모시게 했던 이 쌍후로 장군이 포르투갈로 피신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병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 편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는 와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해버려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진짜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국민군이 초반에 우왕좌왕한 게 갑자기 수령으로 모시기로 했던 이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순회가 없어진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이런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때 서서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프랑코 장군이었죠. 프랑코 장군이 어쨌건 가장 전력이 센 아프리카군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적시에 이베리아 반도로 올라오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해권을 바다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공화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바다는 공화파야. 네, 그러니까 병력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3만 정예 병력이 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프랑코 장군은 발만 동동 구르고 3만의 정예병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본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뭐 이베리아 반도 개구리 점프 한번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헤엄쳐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나룻배라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화국에 충성하는 스페인 해군이 여기서 공격해버리면 우리 다 수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민한 이 와중에 손을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니까 영국? 영국, 영국 지브롤터 해협을 놓고서 영국이 스페인 편을 들어줄까요? 지금 군인들 파시스트잖아. 나시스트들. 그렇죠. 36년 7월 17일 내전이 발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프랑코한테 융커스 52수송기 20대를 숙련된 조종사와 함께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줘요. 왜 약속을 해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학은 동색이잖아. 저기에 나시즘, 파시즘이 이렇게 좀 파시스트, 커졌으면 그렇지. 좋겠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히틀러가 원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입 닦지는 않겠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히틀러가 가장 먼저 복수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프랑스죠. 스페인이 히틀러랑 같은 편이 되면은 양면에서 이탈리아까지 들어오면 이제 3면에서 포위하는 거죠. 네. 추측군으로 스페인을 생각했던 거네요. 추측국으로. 그렇죠. 장차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은. 히틀러가 사실 바그너를 엄청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로이트에서 유명한 바그너의 발키레 오페라를 딱 보고 딱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 바그너 뽕이 차 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프랑코 장군이 공산주의자마스 이런 거병을 했다고 이건 뭔가 계시가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내 기꺼이 도와주겠어 하면서 작전명도 발키레 오키라의 삼막 삼장 이름이 뽀야자오버 불마법으로 붙입니다. 그러면서 수송기를 보낸 거죠. 히틀러가 얘기하는 거죠. 불마법 작전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또 도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아하. 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를 둘은 도와주고. 친해.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국민파에서 두 사람에게 모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생각이 있어서 도와준 거고 무솔리니는 무솔리니대로 지중해에 내 같은 편이 있다. 이탈리아 같은 스페인이 있으면 영국도 우리가 넘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꿈에 부풀었던 거죠. 네, 꿈은 야무져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도 수송기도 보내주고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엄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또 보내주죠. 근데 결국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프랑코와 이 국민군을 도우면서 두 사람이 결국 손을 잡습니다. 아 이게 화해. 예. 이디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예. 거죠 지금.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요 파시즘 진영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추축의 어떤 기반이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스페인 내전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 하루 만에 무려 3,000명 이상의 병력이 모로코 북부 테투안에서 스페인 본토로 진출합니다. 와, 열흘이면 3만 명 다 가네. 예,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사이에 무려 12,000명이 넘는 국민군 병력이요 수송기를 이용해서 해협을 건너버려요. 테크놀라지야. 그래서 테크놀로지. 그래서 세비야의 발사로 유명한 저 세빌리아. 세비야로 대규모로 이제 직접 진입을 하게 되고 참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화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프랑스, 영국. 그렇죠. 응. 그래서 공화파는 프랑스, 영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 영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단 사회주의자 싫어하죠. 공산주의자 싫어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네. 분란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아, 여기서. 맞아요. 예. 지브랄터 해협에서. 예. 오히려 영국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놔두면 국민군이 이기겠지. 예, 무너지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안정을 찾는 게 낫다까지 생각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되는 프랑스와 영국이 간섭을 안 하고 다만 최소한의 성의로 국제사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거는 내정 간섭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말자. 이렇게 국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불간섭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를 깐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모든 군 엠블럼을 다 지우고 마치 민간 지원인 것처럼 보냅니다. 정말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또 한 번 이른바 서방의 위선이 드러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불간섭이라고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불간섭은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쵸. 하는 판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불간섭이라 하지만 국민군의 편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상황. 네, 그 상황을 열어준 거죠 네. 지금. 일단은 근데 공화 정부 입장에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소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스탈린 아니면 멕시코나 뭐 이런 데밖에 없는 겁니다. 멕시코는 좀 너무 너무 멀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그래서 스탈린이 결국 개입을 합니다. 군사고문단을 보내고요. 한 2,000명 규모라고 오, 들었습니다. 적지 않네요. 예, 그리고 군수물자, 무기들을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소련의 지원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과 질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탈린은 영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스탈린은 독일을 자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버틸 정도로 최소한의 것만 지원해 주는 아 거죠. 연명을 할 정도만. 네. 소련은 그지 잘하네요. 찔끔찔끔 지원해주고 또 중요한 건 유상 지원이야. 팔아먹고 있었어요. 돈 받고 지원해주는 건데 금을 받습니다. 저 당시 스페인이 금 보유고가 제법됐어요. 예전에 뭐 잉카에서 막 깎으니까 남아 있고. 저 당시 스페인이 전 세계에서 금 보유고로 세계 4위였거든요. 한 700톤 이상 있었습니다. 오. 우리 무기 줄 테니까 금 우리 안전한 데로 보내다오 이렇게 해갖고 그때 스탈린이 금을 그중에 500톤을 가져갑니다. 500톤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가격이 지금 시세로 하면은 75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스탈린은 공짜로 선선히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챙길 건 다 챙겨가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무슨 슬라브의 큰형님, 뭐 공산주의의 큰형님 하지만은 진짜 그냥 동생들 돈 뜯어가는 무슨. 자, 그러면 북부군부터 시작해서 프랑코까지 합세하고 범우파 진영이 이제 마드리드를 향해서 가고 이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범좌파 진영인 공화파는 소련의 지원이 아닌 돈 주고 경제적 교환을 한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까? 국민군 입장에서는 빠르게 마드리드로 이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기만 뚫으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마드리드로 곧바로 가면 되는데 딴 데 일단 눈을 한번 돌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톨레도라는 곳이에요. 톨레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네네. 옛날부터 스페인 왕국의 왕이 기거하던 곳이었어요. 아, 뭐 교토 같은 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성이 있었던 곳이고 그게 그 유명한 알카자르 요새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변이 나자마자 톨레도에서 반정을 일으킨 이 국민군들이 민병대에게 쫓겨갖고 알카자르 요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군이 이걸 에워싸고서 이걸 갖다가 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농성을 갖다가 거의 2개월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톨레도에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2달째 농성하고 있는데 알카자르 요새부터 먼저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드리드의 진격이 늦어졌어요. 그거 플러스 프랑코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제 딱 우두머리가 됐으면 나의 정당성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내가 전통성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여줄 것 같으면 저 도시를 점령하고 나면 딱 그 위신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드리드인데 가다 보니까 저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마드리드 가는 길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마드리드로 갈 시간이 좀 지연된 게 있었고 보낼 병력이 분명히 줄어들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마드리드까지 딱 왔어요. 근데 사실 마드리드는 완전히 진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끝났다 우리. 끝났다. 포위를 했으니까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게 뚫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아니, 못 보던 군대가 와 있어. 공합하는 군대가 없었잖아. 근데 못 보던 군대가 있었어. 군대가 없었는데 못 보던 군대가 그 사이에 못 보던 도착을 한 군대가 겁니다. 있었다고? 예, 중요한 군대죠. 네, 중요한 군대. 그리고 때마침 스탈린이 보낸 문자나 이런 것도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톨레도에서 시간 낭비를 안 했다면 그러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아니 상황이. 근데 도대체 무슨 군대가 갑자기 지금 스페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마드리드는 그 한 중심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름하여 국제여단입니다. 제가 국제여단이요? 예, 국제여단. 정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원병이 스페인에 들어와서 마드리드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뭐 사회주의 아니요, 사상뿐만 아니라 반파시스트. 예, 주로 예. 이제 반파시스트로 예. 뭉쳤죠. 어쨌든 간에 공화파는 합법적인 정부고 이 합법적인 정부를 쿠데타군이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사명이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남미, 아일랜드, 러시아에서도 불타는 정의감과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모인 것이죠. 근데 이 느낌이 약간 예. 조직화되진 않았지만 유엔군 같은 느낌이네요. 그 정말 자원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갔었죠. 딱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 규모가 상당했어요. 사실 이 국제여단 병력이 사실 병력 수만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전 기간 동안 온 병력이 한 3만에서 4만 사이 정도 추산이 되고 그래도 초반에 그 1, 2만 명 갖고 상황이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이 국제여단이 빨리 들어와서 뭔가 단단하게 결의를 갖고 막아 세웠다는 게 큰 초반 판세를 좌우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공화파도 정신을 차리고 소련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쥐어주면서 징집한 병력들이 주력으로 점점 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들이 모인 곳들이 사실 또 파리예요. 파리에 모여서 스페인,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예, 가는 그러니까 거죠. 프랑스가 나는 그래도 개입 안 하겠다고 했지만 통관을 허용했죠. 통관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또 했던 거죠. 참견 안 하기로 다 약속해놓고 다 참견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죠. 따지고 보면 또 이 독일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진영에서도 반란군을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또 무용군이 결정이 돼요. 자원군 의용군들이 와요. 돼가지고 이게 어느 틈에 유럽 전체의 내전, 세계 전체의 내전이 돼버린 것이죠. 약간 2차 대전에 모입한 것 같은. 프리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지원해준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참 멀리서도 오네. 예, 멕시코가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뭐 스페인 왕국에 대한 반갑도 있었는데 여기 멕시코 정부도 이제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좌파 민족주의적인 성향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지금 공화 정부랑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굳이 멕시코를 언급을 했냐면 이때 멕시코가 보내줬던 게 소총이 2만 정이고 어유 전화해 예, 탄이 2천만 발 시탄인데 딱 이 마드리드 전투 시작하기 전에 도착한 거예요. 아,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이 정말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로츠키의 망명도 받아주고요.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고 했을 때 아니 공화파를 지킨 것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출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멕시코가 소련보다 훨씬 통이 크네요. 그렇죠. 금 달라고 안 했네. 자, 모로코 아프리카군 이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원병으로 모인 게 국제 여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투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프리카군이 그 당시에 뭐 우리가 강하다고는 하지만은 이 계속 수송기로 오다 보니까 마드리드 초반 전투가 벌어질 때는 이게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꺼번에 뭉쳐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수송기로 넘어오는 데로 오다 보니까 아직 전력이 충분하게 모여서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또 비행기로 실어오니까 중화기를 못 갖고 오잖아요. 무기가 부족하구나. 네, 중화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제 소련에서 들어온 이쪽은 중화기들도 좀 어느 정도 챙길 여력이 됐고 이때 또 소련 고문단들 또 오잖아요. 그죠? 네, 전차도 옵니다. T-26이 이때 이제 들어오죠. 아니 저기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어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중간에 이제 도망칩니다. 뭐라고요? 11월 달에 정부가 도망쳐요. 포위당하니까. 근데 이게 의외의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또 효과가 있다고요? 네, 정부가 도망치니까 누가 이제 여기를 주도하게 되냐면 아나키스트들이다. 무정부주의들이에요. 네, 정말로 이곳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내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마드리드 겁니다. 시민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포에 빠지고 공황에 빠졌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분노와 함께 결사항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됐고 마드리드를 함락도 못 시킨 상태에서 마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게다가 지금 사실 도시 포위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화기는 국민군에게 없고 네. 오히려 중화기가 자꾸 공화군 쪽, 시민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위장에서 지원을 해주던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안 끝나겠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이걸 뒤엎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군에게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렇지. 현대적인 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군을 제대로 된 공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한 것이 콘도르 군단이죠. 네. 이때 초반에 보낸 병력이 한 4,500명 정도 돼갖고 이 휴고 슈페를레 소장이 사령관이 되고 볼프람 폰 리토펜 대령이 참모장이 됩니다. 그 유명한 붉은 남작 리토펜의 사촌 동생이에요. 아, 사촌 동생. 이 콘도르 군단이 어떤 규모인지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이 네.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제대로 된 일개 항공 군단이었어요. 스페인 내전을 갖다가 괴링은 이거야말로 우리 공군의 실전 능력을 갖다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해갖고 아주 제대로 조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콘돌 군단은 모든 공군이 갖고 있는 병과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정찰기도 일개 대대 집어넣고 전투기도 일개 대대 집어넣고 폭격기도 일개 대대, 수송기도 일개 대대, 또 대공포도 일개 대대 해갖고 가지고 있는 걸 다 골고루 집어넣어갖고 제대로 편제된 완벽한 일개 항공 군단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딱 생각하면은 야 무적의 독일 공군이 왔으니까 이제 싹 끝났네. 평정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었어요. 독일 공군도 이제 시발점이에요. 독일 공군도 이제 갓 정비하기 시작한 신참들이었어요. 그때 갖고 온 전투기가 지난번에 무기고에서 얘기했던 하인켈 52 고격기였어요. 고격기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고기업기를 갖고 와서 이걸로 하면 우리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그때 와 있던 것이 바로 저 뚱보 전투기 I-15, I-16이 와 있었던 거예요. 소련제 전투기가 와 있어요 이미.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안 돼. 복엽기로는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500km인데 복엽기는 300km.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콘돌 군단이 처음에 들어왔지만은 생각보다 이 전과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를 빠르게 함락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정예부대를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더 피해가 큰데. 그 소모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를 빠르게 함락시키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뭔가 상대방에게 또 비슷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바스크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 일대로 이제 병력을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북쪽의 바스크 지역을 공격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산업 지역인 겁니다. 거기만 차지하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돈줄을 우리가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시점이 뭐냐면 이게 단기전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물론 지금 바스크 지역을 공격을 하면 공화군은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원래 카탈루냐 지역, 바스크 지역 사람들은 우리 분리시켜줘 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편했을까? 그러면 반대로 네. 야 그냥 니네 들어와. 나중에 니네 이거 다 통일하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분리시켜줘. 이렇게 협상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국민파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가
스페인은 하나다. 그렇죠. 어디 감히 이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게 바스크는 절대 굉장히 안 되네. 강했거든요. 분리주의자들 철저하게 탄압해온 게 바로 이 국민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바스크는 강제 점령해야 된다라고 지금 밀고 들어간 거네요. 네. 오히려 여지를 줬던 거는 공화파잖아요. 그죠. 그죠? 공화파에서는 너네가 여기서 좀 잘 활약해주면 나중에 딴 살림 차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런 회의를 했죠. 그럼 바스크 지역 사람들도 마드리드도 했는데 우리가 못하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스크 지역으로 결국에 마드리드 쪽에서 활동하던 콘돌 군단도 다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는 저 북쪽 지역 평정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스페인 전쟁의 상징적인 비극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게르니카 폭격입니다. 게르니카가 되게 중요한 도시죠, 거기가. 게르니카가 저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가 빌바오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빌바오. 빌바오를 장악하는 게 핵심인데 바로 빌바오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피레네 산맥 쪽에서 진격해오는 군대가 빌바오로 넘어가려면은 저 게르니카를 넘어가야 되고 반대로 이 빌바오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다지려는 공화군을 갖다가 목을 조이기 위해선 적을 갖다가 차단하는 게 중요한 아주 그러네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지역을 갖다가 1937년 4월에 폭격으로서 제압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콘돌 군단이 폭격기로 저 수송기 융커스 융커스 52를 썼습니다. 근데 이때 참모장이던 리토펜 대령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실험을 해보고 있었는데 폭격을 할 때 폭탄을 섞어서 쓰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존의 대형 고폭탄, 소형 고폭탄 플러스 소위탄을 같이 섞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게르니카는 굉장히 작은 도시여갖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왜 여길 폭격하나 싶은 그런 곳이긴 한데 워낙 교통상 요지인데다가 그래서 저길 지나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원래 폭격하려고 했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진짜 그 다리만 폭격하려고 했느냐. 어쨌건 이때 소위탄을 섞어 쓴 폭격이 가해졌는데 이날 또 게르니카에 불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게르니카의 장날이었어요. 장에 서는 날이고 가장 장에 서는 날 중에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시간대였어요. 네, 그래서 외지인들까지 다 북적북적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마침 날씨가 안 좋아갖고 정밀 폭격이 안 되니까 광역 폭격을 때려버린 거예요, 도시 전체에. 그러면서 게르니카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폭격이 1파, 2파가 들어왔는데 네. 1파가 폭탄을 쏟아 부었어요. 그럼 만약에 다리가 목표였으면 전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다리가 파괴됐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1파가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2파가 들어오면서 그걸 전과를 확인을 안 하고 또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떨어뜨려. 계속 떨어뜨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원래 폭격의 목적이 뭐였냐 이게. 괴링의 테스트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민간인이 죽거든요. 여기 1,500명이 죽어요. 여기서. 그 작은 도시에서. 초반에 나올 때는 뭐 3,000명이 죽었네, 4,000명이 죽었네 얘기가 나와갖고 이게 전 세계에 타전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피카소가 그 유명한 게르니카 그렇죠.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화 진영이 전 세계의 게르니카의 참상을 알릴 때 그 폭격으로 죽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예, 박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죽은 사진을 보니까 전 세계 여론이 엄청나게 폭발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파블로 피카소였고 네. 피카소가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으로 참상을 그린 거죠. 아마 게르니카 저 그림을 이름은 몰라도 그냥 나 저 그림 많이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끔찍한 참상을 듣고 피카소가 그린 또 뭐 그림이었군요. 정치적 지향성을 얘기한다면 파블로 피카소는 공산당원입니다. 예. 더더욱더 감정이입을 해서 저 그림을 통해서 공화파의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게르니카에서는 이 날을 추모하는 행사가 굉장히 크게 열리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 저 깜짝 놀랐어 지금. 우리가 스페인 내전을 알아보고 싶어갖고 스페인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요? 저 뒤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프랑코가 승리해서 결과를 지금- 오랫동안 독재 정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막상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잘 없고 너 기념비도 없고 소름 돋았어, 없어요 나. 진짜.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프랑코가 네. 장기 집권을 했는데 1975년에 75년. 죽거든요. 네. 그리고 한 10년 뒤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때 또 민주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니까 망각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묻어버려. 다 잊어버리자는 얘기죠. 망각 협정. 예, 예.
오늘 너무 소름이 돋아서 지금 끔찍하다라는 것의 개념이 확장이 돼버렸어요. 야, 누구도 기억 못한다라는 게. 반전은 또 있어요. 게르니카를 갖다가 여기서 나중이 돼서야 진짜 1,500명, 3,000명 죽었다는 게 맞나 또 연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이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죽은 사람이 최대로 잡아도 200명에서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200명, 300명이 죽은 것도 큰 피해이긴 하지만은 공화파의 어떤 프로파간다가 있었던 거군요. 그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남은 곳은 빌바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게르니카를 완전히 지금 뭐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네. 이제 그곳을 발판 삼아 빌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스크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바스크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안 받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파랑 좀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협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게 카톨릭이니까 바티칸 교황청에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동시에 이탈리아한테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좀 국민파를 말려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냥 다 피난을 가버립니다. 될 아, 리가 비워버려요. 네, 도시를 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여기는 주민들이 남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느냐면 군대만 남게 돼요. 없지. 군인들만 나. 네, 그러니까 시가전을 하려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해야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어떻게든 저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바스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참화를 피해서 어떻게든 여기서 가게 됐고 피난을 가고. 결국은 이제 공화파에 남은 군인들만 하다 보니까 금방 함락이 되게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베링의 공중작전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의 지상군까지 들어오면서 네.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바스크 주민들은 사실 양쪽에서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 중에서.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 전 바스크가 함락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바오 쪽은 청소가 됐지만 그 다음에 서쪽에 남아있네요. 산탄데르로 그 다음에 전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네. 산탄데르 지역은 그래서 8월 달에 함락이 되게 되는데 산탄데르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공화군이 포로가 되고요. 남은 병력들도 계속 쫓겨가서 10월에는 저 아스투리아스 지방에 저 지금 서쪽 끝에 있는 기혼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기혼이 10월 달에 함락되게 되는데 그때 약 15만 명의 공화군이 역시 또 포로 잡히게 됩니다. 괴멸적 타격인데 이쪽 타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시작된 공세가 10월 달에 마무리되면서 7개월간의 처절한 비극이 오고 간 끝에 드디어 국민군이 북부지방을 평정했습니다. 저건 엄청난 국민군에게 큰 그거잖아요. 전환점이죠. 경제적인 이제 이 자금줄이 생겨버린 것이고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힘이 생긴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저 남아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수했던 게 독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스페인 내전 너무 비슷해요. 힘들어. 네, 그러니까 스탈린도 결국 대가를 원했던 것처럼 독일도 결국 자기 이익을 지금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콘도르 군단 덕분에 빠르게 함락시켰던 부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러면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운영권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공장을 뜯어가는 거예요? 공장 기술자를 다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요? 네. 2차 대전 내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뜯어갈 돈이 없으니까 금은 다 지금 소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경제적인 이득을 다른 방식으로 취했던 거예요.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국민들도 그렇고 됐어. 이제 좀 느긋하게 해볼까? 라고 스페인 내전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볼 수 이제 있어요. 일막이 된 네, 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북부지방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 공화파 입장에서도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반전을 해야죠. 그래서 북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마드리드에서 역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군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한 마드리드 해방 작전. 공화군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보병과 전차와 항공기가 입체 작전. 입체 작전을 하는 공지 협동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도 한 100대 정도 여기 투입했어요. 네. 당시에 이제 소련군의 T-26 전차고요. 약간 똥포 비슷하게 생겼네요. 37mm 대전차고 굉장히 작잖아요. 네. 숨기기도 좋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쐈는데 거리 방향에 상관없이 숭숭 뜨는 겁니다. 네. T-26이. 독일 공군은요, 여기서 굉장히 훈련된 병력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독일 루프트와페 공군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의 에이스 아돌프 갈란트나 베르너 밀더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참가해서 싸우고요. 독일 공군만의 굉장히 독특한 편대 대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로테와 슈밤이 로테와 슈밤. 예, 예. 네.